네, 오늘 주제는 상위 1% 의사 부모들이 반드시 시키는 이것인데요. 박사님, 요즘 대치동에서 많은 의사 부모님들이 코딩 교육 상담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저도 주변에서 이제 의사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은 이런 코딩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단순히 요즘 AI, 코딩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트렌드라서 많이들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건지, 좀 관심이 왜 생긴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그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직 분들이 많이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예전부터 사실은 많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러면 코딩 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은 전문직 분들은 일단은 논리적 사고 역량을 많이 활용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울 때 코딩이 그분들이 경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코딩이 필요한 역량인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예전에 저랑 상담했던 분들도 의사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빨리 배워서 파이썬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자신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코딩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라든지 이런 또 금융업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경영이라든지 경제학이랑은 또 코딩이랑은 예전부터 많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그래서 자녀분들이 꼭 뭐 컴퓨터 학과를 가려고 한다든지 그러려고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융합적으로 코딩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코딩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상위 1% 부모님들은 또 더 일찍이 또 체감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 부모님들이 이렇게 먼저 체감을 하시고, 그럼 자녀한테 코딩 교육을 시키는 뭔가 또 특별한 또 준비된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의사라고 딱 특별히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전문직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몸소 느끼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과목이 요즘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아무래도 수학이죠. 네. 수학은 인간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수학을 공부해 왔던 거죠. 수학을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음. 사고력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사고력인데 결국엔 정확히 얘기하면 논리적 사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국어, 영어도 사고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사람을 논리적 사고 능력을 많이 키워줍니다. 하지만 수학만큼 숫자를 가지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학문은 효율성 관점에서 수학이 가장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코딩이 수학 이상으로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코딩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더 코딩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코딩이 학생들한테 더 좋게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은 훨씬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뭔가 결과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끝나는 거지만, 코딩은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동작하고 움직여지고 그런 것들을 비주얼, 시각화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우리의 코딩을 배우는 이유인 거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의 역량이 논리적 사고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코딩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저도 사실 들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논리적 사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피카소 그림이 가장 어떤 것 때문에 각광을 받죠? 좀 독창적.
그렇죠. 이어서? 독창적인데 어떻게 보면 피카소의 그림은 조금 간소화하고 이런 관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 능력의 하나의 큰 축이 이런 추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는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뭔가 물건이라든지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것들의 특징을 뽑아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바로 추상화고, 이런 모델링적인 기법이 바로 논리적 사고 능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 현상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낼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알파폴드라는 단백질 접힌 문제, 3D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노벨상을 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상을 화학상에서 탔습니다. 이게 융합적인 사고라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했었던 게 결국에는 이런 단백질 모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단백질 이런 순서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추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결하려고도 하겠지만, 사실 이런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순서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논리적 사고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분해하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전체를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 능력은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런 역량은 코딩을 통해서 이런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시 쪽에서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딩이나 AI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 자체가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또는 이런 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도 학생을 뽑을 때 단편적으로 하나의 학문만을 잘하는 친구가 아닌 융합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가를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은 이런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할 때 수학을 함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이 함수를 시각화한다든지 물리라고 한다면은 물리가 예를 들어서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들을 시각화해서 지구가 공전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생물학적인 것도 이런 찰스 다윈의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런 생물학적인 것들 관점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각화하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런 교과랑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또 세특이랑 코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 교과랑 내가 잘하는 거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교과랑 코딩이랑 융합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즘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이런 또 인재들의 척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번에 물리랑 컴퓨터 공학이랑 진짜 같이 융합을 해서 세특을 만든 친구가 굉장히 좋은 학교를 붙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뭔가 정말 융합적인 인재다라고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네. 학생이 어떻게 세특을 준비했는지. 네. 모든 세특을 코딩이랑 연계했습니다.
뭐 물리, 화학, 생명 뭐 이런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영어조차도 코딩이랑 세특이랑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어떤 영어로 된 소설을 읽었을 때 그 소설의 인물 관계들이 나오고 주인공들이 나올 텐데 그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인공들의 연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그걸 쉽게 또 코딩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또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코딩이랑 관련 코딩이라는 역량이 있다면은 이런 세특이랑 어떤 과목이랑도 연계할 수 있고 그 공부한 것들을 또 시각화하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융합하는 거 아이디어 자체가 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코딩이 단순히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도 필수적으로 융합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거를 아직 학부모님들이 코딩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부모님들은 이 코딩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혹시 조금 더 이제 일반인 부모님들도 따라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뭔가 방법, 첫걸음이 하나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코딩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발전이 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코딩을 경험을 하면서 단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역량과 역량을 가리키는 관점에서 코딩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런 코딩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하게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코딩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이 코딩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근데 이 커리큘럼은 또 컴퓨터 과학이랑 융합된 것들 학문적인 체계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들은 블록 코딩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계 배우면서 변수라든지 이런 순차적인 관점,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생 이상 친구인 학생들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텍스트 레벨 코딩으로 확장하면서 다양하게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기본 개념들은 일단은 갖춰야 하고 네. 그 개념들을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하는 게 자신의 관심 분야 그렇죠. 같이 네, 좀 융합되고 융합을 하면서 교과랑도 융합을 네, 하면서 그렇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입시도 입시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경쟁하게 될지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2025년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 또 박사님과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알찬 콘텐츠 준비할 테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네. 좀 쉽게 또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